자, 북한 석탄 문제가 기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 때도 그렇고 흥진호 사건 때도 그렇고 오청성 월남 즉 기순 사건 때도 그렇고 이 정권은 수상한 문제들을 다 시간을 때우면서 허지부지 언론 지상 보도에서 사라지게 만들면서 그냥 끝내가고 있습니다. 자칭 보수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특별 취재반을 구성해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한번 해체를 해가지고 의혹을 찾아서 그걸 물고 늘어지고 하지 않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의 관세청 8월 10일 수사 발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온다고 한국당의 TF, 북한 석탄 TF 팀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보통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신용담보를 위해 신용장 거래를 하거나 어려울 경우 직접 현금으로 전신환을 송금해 이루어지는 TT 거래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러시아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에 거래의 수수료 대가로 석탄을 받아서 현금 송금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국제 거래에 있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어요. 지금 북한 석탄의 본거래를 제3국에 수출을 해주고 그 수수료로 현물 석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기준 의원 이야기로 보면 러시아 수출업자, 즉 한국에 가져온 것은 북한 석탄은 맞아요. 그런데 러시아 수출업자라고 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러시아산 석탄을 수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 업자가 한국에 이번에 잡힌 세계 회사와 세 인물한테 수출을 위탁했고 얘들이 제3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 대가를 사실은 북한산인 러시아 석탄으로 위장되어 있는 것을 한국으로 들고 와서 지금 동남발전 등에 남동발전 등에 납품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개요 아닙니까? 그래서 수수료 대가로 현금을 받아서 송금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국제 거래에 있어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은 이런 거래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물로 주겠다 하면 그 현물을 안 받겠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너네들이 석탄값을 받을 때 거기에서 1, 2%를 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물품 거래 가액의 5에서 10% 정도 된다고 치면 근데 이렇게 광물같이 벌크로 파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1, 2%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의문이다. 거래한 물건이 뭔지는 관세청이 밝히지 않아 모르지만 만약 금지 품목인 석탄이라면 그 양이 얼마나 되겠는가. 유기준 의원은 지금 본 거래의 물건이 석탄이라고 들었다라는 심재철 의원의 인터뷰를 듣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에는 자기들끼리도 정보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거래한 물건이 석탄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피의자들이 중개한 그 거래에 대해서 관세청이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더욱 의문이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저 멍청한 한국당에 몇 사람만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이 지금 마음대로 속이고 있는데요. 자, 석탄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라고 하면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신용장이나 이 TT, 전신환이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걸릴 염려가 없다 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 그렇다면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당사자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네들이 본래 이 거래를 연결해 줬던, 중개를 해 줬던 그 물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게 언제 어디서 얼마짜리 물건을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떻게 팔아먹고 그 대가로 석탄을 얻어왔냐라고 물어야 이 얘들이 말을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검증이 되는 거지. 그놈들이 그냥 물건 중개해주고 받은 수수료라고 하니 아 그래 이것은 수수료니까 돈은 안 건너갔을 거다. 은행이 개입되지도 않았을 거다. 정부가 알기도 힘들었을 거다.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본거래는 우리는 알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범인의 말을 듣고 진술서를 그대로 써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관세청이 검찰에다가 수사 지휘를 2번이나 받았던데 검찰은 그 관세청이 처음에 뭐 구속 송치라 했는데 다시 재수사 지시를 2번 내려보내면서 구속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는 기소했다라는 말은 얘들은 지금 아직도 밖에서 활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수십억의 밀수를 하고 남북교역특례법에도 위반을 했고 더 나아가지고 한마디로 이 관세법에도 위반이 됐어요. 세금도 안 냈고. 그런데 또 남동발전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동발전 이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사기지요. 질이 떨어지는 북한산을 속여가지고 러시아산으로 했는데 남동발전은 액수만 좀 까고 이걸 봐줬다면 남동발전이 뭡니까? 배임을 한 거 아닙니까? 배임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배 들어올 때마다 10억씩 들어오는 그런 걸 받으면서 저거하고 계약했던 물품 조건이 아닌 어디서 싸구려를 갖다가 그것도 금수품목인 걸 갖다가 이렇게 납품을 했으면 그게 뭡니까? 뭐예요? 그거는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돈을 까주는 게 아니라 2, 3불, 3, 4불을 까준 게 아니라 바로 이 ABC 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남동발전은 고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이제 이 그동안 의혹으로만 있었던 북한 석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소비된 게 확인이 되었고 대북 제재가 구멍이 뚫렸고 또 리치 글로리호는 10월 13일 날 입항했는데 입항 전에 통관 절차가 마무리돼 수입 화물이 정상으로 하역 처리됐다고 해명을 했는데 관세법에는 입항 5일 전에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면 13일 날 들어왔으면 10월 8일 적어도 그 전에는 입항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본 거에 보면 10월 3일 날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첩보를 받았는데 외교부가 이런 첩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8일 날 신고를 하고 10월 13일 날 한마디로 수입 화물이 정상 처리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 반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유통이 되도록 방치했다라는 거고 또 진룽호가 석탄 싣고 온 것도 문제가 됐는데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관세청 산하 동해세관이 통관 보류 통지서를 발행했는데 그럼에도 한전자회사 남동발전은 문제 석탄이 통관 보류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통보받은 게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관세청 말이 옳냐 아니면 남동발전 말이 옳으냐. 지금 남동발전이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는 관세청에서 통관 보류하고 통관 보류를 했으면 왜 보류했는가를 그 물건의 한국의 주인인 남동발전에 당연히 알리지 않겠습니까? 공문을 어디 보내겠어요? 남동발전에 보내겠죠. 근데 남동발전은 내부 공문이지 우리는 본 적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아주 간편한 사실관계조차도 관세청은 수사 발표를 하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이라면 그래도 관세청은 물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데는 최고로 권위 있는 국가기관인데 남동발전이 저런 말을 하면 관세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야, 우리 공문 보냈잖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발전이 지금 관세청보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고 관세청은 이번에 일 처리 잘못했다고 지금 깨지고 있는 기관이냐는 거죠. 지금 이 북한 석탄이 국내로 반입되는 데는 정부 고위층이나 정치권의 뒷배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배경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배경이 있는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참 한국당은 공손합니다.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국정조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청문회 특검까지 도입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정부가 북한산 물품 반입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의지가 있는지 유엔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진행 중이고 곧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요. 오늘 아침에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과 환적할 경우에 크레인이나 SNS 등까지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 이 환적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선박이 해상에서 크레인을 사용해 선박을 끼리 석탄을 옮겨 실는 것도 지금 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서 5일 북한 남포에서 석탄을 실은 복수의 북한 선박은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복수의 소형 선박의 화물을 옮겨 실었다는 정보가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됐다. 미국에서 제공했겠죠. 뭐 제가 그 북한 석탄 베트남으로 갔느냐 하니까 베트남이 석탄이 많이 난다 어쩐다 하는데 뭐 많이 나는지 어쩌는지 베트남의 석탄 매장량이나 그걸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산이 많고 이 광물이 많이 난다고 또 석탄이 자기 나라에서 캐 쓰는 것보다 수입해서 싸게 되면 또 그런 나라도 석탄을 수입하는데 어쨌거나 베트남과 북한 간에는 석탄 거래 실적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인해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북한이 자국 선박이 아닌 외국 선박으로 석유 정제품을 자국으로 옮기는 사례 보고서도 거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벨리저 선박 유조선이 지난 4월 달에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선박으로 석유 정제품을 옮겨 싣고 북한 남포에 하역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짓거리들을 해요. 어떤 나라에서 싣고 나올 때는 저거 나라 선박으로 싣고 나와 놓고는 또 중간에 이렇게 다른 나라 선박으로 실어가지고 그 선박이 북한 항구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동중국해에서 환적하는 선박들 간의 통신수단으로 SNS 위챗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무선 통신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 북한의 밀수를 적발하기 위한 부분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요. 또 해상에서 환적하기 전에 중국 인민지폐에 인쇄된 숫자의 일부 네 자릿수 사진을 위챗으로 보내면 화물을 받는 측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서로 약속도 정한다는 겁니다. 미리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지폐를 하나 갖다 주는지 보내놓고 그 지폐에 적힌 숫자를 갖다가 이제 위챗으로 보내면 그 가지고 있는 지폐에 있는 숫자와 서로 대조를 해서 저거다 이렇게 암호를 쓴다는 거의 뭐 간첩 수준으로 환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에 대해 안타까운 거는요. 만약에 한국당이 집권을 하는데 석탄 밀수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야당인 민주당이 공격을 한다 치면 아마 야당은 국회 점거하고 지금 난리 났을 거고 대통령 탄핵하자 했을 겁니다. 한국당요. 말을 해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이 정도로 드러났는데 지금 뭐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백서라도 하나 작성해서 국민 앞에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건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숱한 거짓말이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관세청이나 동남발전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국정조사로 갈 수가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국정조사를 해 주겠어요? 당신들 같으면 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에다가 잡아놓고 이거 취재하지 말라고 해가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냥 발표나 야당 의원 발표나 야당 의원이 받은 자료 보고 보도하는 거지. 국내 언론 중에서 독자적으로 취재하는 언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사히 갈 거냐?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이런 불신이 커지자 미 의회가 금융하고 원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초강력 제재를 북한에 대해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금융거래와 원유 거래를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북 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은 11월 중간선거까지다. 왜 그런가 하면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걸 중간선거를 놓고 북한의 대북 제재를 또 하자 이런 부분에 지금 의원들이 지금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저걸 완전히 그때까지 진전을 안 시키면 좋아서 숨통을 쪼아 놓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보정인 역할을 하는 한국 정부도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될 거다라고 공개적인 경고와 협박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자, 협상에 지금 교착을 갖고 온 데는 북한 김정은이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페인트 칠해서 가짜로 포장해 준 한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VOA 방송은 미 상원이 11월까지 지켜본 뒤 의회에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이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대북 제재 법안 통과가 다음 단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제한법이라는 부분이 지난해 7월 미국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올렸어요. 줄여서 브링크 액트라고 불리우는데 이 법안은 지금 원비어의 이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은행에 대해서 곧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는데요. 최대 20년의 실행까지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은행위원회를 지난해 11월 통과했고 여야가 합의만 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는데 표결되면 무조건 통과될 입장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서 은행 제재의 경우 중국 단둥은행이나 라트비아의 ABLV 은행,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스 은행 등 조그마한 지방은행들만 제재를 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큰 은행들도 다 걸릴 거라는 거죠. 한국의 경남은행이나 모은행 등이 걸려들 가능성이 매우 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 하원 동아태 소위는 지난해 9월 중국의 공상은행, 농업건설은행 등 12개의 중국 은행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검토해 달라고 미국 국무부에 재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제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했지만은 그 파장이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이 너무 커서 중국의 뭐 공상은행이나 이런 거 어마어마한 은행이잖아요. 중국의 무슨 이거는 공상은행이라는 거는 산업은행, 상업은행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겠죠. 여기에다가 상원에 외교위의 동아태 소위원장인 이 코리 가드너 의원과 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포괄적인 대북 무역 금수 법안이라고
즉 리드 액트라는 것을 지금 발의를 해서 이 법안이 지난 12월에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유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90일마다 대북 원유와 정제유 수출 규모, 달러 환산치, 운반 수단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한 법입니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은 국가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하라.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원조나 이렇게 무역 등을 갖다가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관한 법은 브링크법에, 원유 검수에 관한 법은 리드법에, 이것이 두 개 다 하원에 상원에서 합의가 돼서 이제 마지막 표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표결을 11월 6일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정의용은 남북 사무소를 이달 초에 개소를 하겠다. 그럼 이달 초면 언제냐? 시간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목이나 금요일쯤 개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자기들 계산으로는 5일날 사절단이 북한으로 갔다가 오면 곧바로 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면서 제재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미국은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정의용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한국에 오면 연락사무소 개소를 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던져줄 하나의 미끼로 연락사무소를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반대하는든지 말든지 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도 지금 구구절에 북한에 가겠다 하다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 54개 나라 중에 53개를 베이징에 불러다가 중국 아프리카 무슨 협의회를 하는데 일정이 바빠서 어렵니 어쩌니 이러고 있는데 이건 핑계고 그걸 모르고 방북하겠다 했겠어요? 근데 시진핑도 지금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내가 직접 자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꺼리고 있다. 미국을 자극하는 부분에.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한국이 석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뭉개고 가자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 석탄 문제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한국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 짓거리를 하면 즉 개성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또 북한에 철도를 계속 보내겠다 하고 하면 아마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하면 미국은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미국의 중간선거만 끝이 나면 미국의 의회가 나서서 북한을 전면 포위하고 트럼프가 아마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잘 살아남는다고 하면 트럼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는 2020년 한 6, 7월 자신이 미국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2년을 더 끌고 가겠냐. 그러니까 북한의 강경으로 한 1년쯤 쪼아서 북한 문제를 정리하자.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보전과 중재를 했던 한국 정권의 입장은 점점 갈수록 빰석대다가 아마 이 중개료 다 물어내야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다 볼 수 있고요. 북한 석탄 문제 일파만파로 커져갈 거라 봅니다.